이 임차인들이 집을 보러 온 겁니다. 제비뽑기 했답니다. 제비뽑기 해가지고 임차인 선정했대요. 지금 이 정도로 최악의 전세는 아닙니다. 안녕하십니까.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 남태훈 본부장입니다. 이 최악의 전세난 때문에 홍남기 경제부총리마저도 전셋집에서 쫓겨날 형편입니다. 그래서 24번째 부동산 대책이 거론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영상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 버튼 눌러주시고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페이지에 이렇게 재밌는 사진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게 며칠 전에 굉장히 이슈가 됐던 사진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강서구에 있는 한 복도식 아파트예요. 복도식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가 뭐 어떤 연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임대사업 등록한 물건인지 아니면 뭐 어떤 사정이 있어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시세보다 싸게 전세가 나왔습니다. 물건이 하나가 나왔어요. 자, 그랬는데 이 싼 물건을 보기 위해서 보세요. 이렇게 많은 숫자의 이 임차인들이 집을 보러 온 겁니다. 9명이 보러 왔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9명 본 사람 중에 5명이 마음에 들어 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 임차인을 선정을 했냐면 제비뽑기 했답니다. 제비뽑기 해가지고 임차인 선정했대요. 지금 이 정도로 최악의 전세는 아닙니다. 타이틀 보면 물론 이 기사의 타이틀은 아니었지만 다른 기사의 타이틀 보면은요 4억이 올랐어요. 여긴 6억이 올랐어요. 이렇게 전세 시장이요 진짜 말 그대로 쑥대밭이에요. 지금 강남이든 강북이든 가리지 않고 전세값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보면은 이게 지금 최근에 전세 강남 강북 가리지 않고 최근 아파트들 전세 시장 가격입니다. 처음에 하남미사 강변 골든센트로 같은 경우에요 2016년하고 2018년은 가격 변화가 없었어요. 전세 가격이. 근데 2018년에서 2020년으로 가면서 전세 가격이 얼마가 됐냐면 호까지만 7억 3천만 원이 됐습니다. 지금 33평형이에요. 30평대. 자, 보면은 상승폭이요 2년 만에 3억 8천만 원이 됐어요. 자, 그리고 이 밑에 세 군데 아파트들은요 강남권의 유명한 아파트들이죠. 사실 이 아파트는 뭐 학군 수요 같이 이미 기본적으로 탄탄한 수요층 덕분에 항상 전세 구하기가 힘든 그 아파트들이긴 합니다. 근데 이 아파트들도 보면은요 2018년에 송파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에는 6억 6천이었어요. 근데 이게 2020년에 어떻게 됐죠? 12억 원, 호가입니다. 역시 어쨌든 호가지만 12억 원까지 올랐어요. 얼마 올랐어요? 6억 6천이나 올랐습니다. 전세 가격이 2배가 뛰었어요. 전세 가격이요. 매매가 아닙니다. 전세가가 2배가 뛰었고요.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에 대치동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6억 원이었던 게 9억 5천, 역시 호가지만 9억 5천까지 올랐어요. 자, 이것도 3억 5천만 원이나 전세 가격이 2년 만에 상승했습니다. 대치동에 있는 레미안 대치팰리스예요. 좀 신축 아파트죠. 이것도 전세 가격이 14억 원이었는데요. 최근에는 물론 매물이 없습니다. 매물이 없는데 거론되는 거는 뭐 16억, 17억, 18억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어요. 이 음마라든지 헬리오시티 못지않게 가격이 상승된 가격으로 전세 매물이 지금 불리우고 있어요. 물건들의 가격이. 이거는 강남권이라서 그렇지 않냐? 다른 지역도 그렇습니다. 보면은 아래쪽은 이제 비강남권이에요. 강북구에 있는 삼성 레미안 트리베라 아파트, 이것도 비교적 신축 아파트인데요. 2018년에 4억 3천에 전세가 거래됐던 게 30평대가 지금 2020년에는 6억 원입니다. 거래가 됐어요, 이거는. 그래서 얼마가 올랐냐면 1억 7천이 올랐습니다. 또 비교적 저렴한 지역이라고 서울에서 일컫던 그 관악구에 있는 관악구 봉천동의 건영 6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2018년도에는 4억 8천이었는데 얘는 6억이 됐어요. 얘도 1억 2천이 올랐네요. 물론 건영 6차 아파트는 신축 아파트가 아닙니다. 연식이 있는 아파트예요. 근데 1억 2천이 올랐어요. 자, 마지막으로 역시 좀 저렴한 축에 속하는 지역이라고 일컫던 금천구입니다. 서울 그 아래쪽에 있는 금천구인데 금천구 시흥동의 롯데캐슬 골드파크 1차 아파트 같은 경우에요. 물론 비교적 신축급 아파트이긴 하지만 4억 5천이던 게 얘도 7억으로 뛰었습니다. 2년 만에 2억 5천이 올랐어요. 지금 강남이든 강북이든 뭐 아니면 수도권이든 가리지 않고 지금 전세 가격이 말 그대로 미친 듯이 날뛰고 있어요. 지금 이게 현재의 부동산 시장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부동산 관련된 정부 부처들은요 정말 일주일 단위로 모일 때마다 회의를 합니다. 지금 보면은요
타이틀이요. 24번째 부동산 정책 나오나. 홍남기 부총리가 말했다. 전월세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자, 무슨 내용인 거 하니 정부 청사에서 열린 이제 확대 강부 회의에서 이 홍남기 부총리는 가을 이사철을 맞이해서 서울 전월세 시장 물량, 가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에 추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대요. 중산층들을 위한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 방안도 조속히 검토하겠다라고 멘트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래쪽에 보면은요, 여기에 나와 있는데 최근 이 서울에서는 매물 품귀 현상이 심해지면서 전세 가격이 치솟고 있는데, 자, 이는 새로 시행된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가을 이사철이 맞물려서 이렇게 지금 전세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보면은 이 홍남기 부총리 역시 이 전세 난민이 될 우려가 있는데, 홍남기 부총리가 거주하고 있는 이 마포구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를 했답니다. 부총리한테. 그래서 이 부총리가 지금 새로 전셋집을 구해야 될 형편이에요. 근데 이미 주변 시세는 3억 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3억 원 가까이 전세 가격이. 그래서 과연 이 부총리가, 홍남기 부총리가 전셋집을 구할 수 있을까? 이런 참 우스갯소리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보면은 어쨌든 이렇게 홍남기 부총리도 언급을 했고, 이제 확대 간부 회의에서도 언급된 내용이지만, 이런 전세난이 심화되기 때문에 이 전세 대책을 강구하겠다. 그러니까 즉 24번째 대책을 내면서 전월세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다라는 기사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24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 과연 어떤 대책이 나올 것이냐,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어떤 대책들이 지금 주로 예상이 되냐면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표준 임대료 제도예요. 자, 이 표준 임대료 제도는 최근에 나왔었어요.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지역 단위로 해가지고 임대가를 표준 임대료를 정해서 그 임대료 이상은 못 받게끔 어찌 보면 가격을 통제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도 일단 실현이 되려면은 전제 조건이 있죠. 일단 전월세 신고제가 우선돼야 돼요. 지금 보면은 임대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임대를 놓으면 신고를 의무적으로 하게끔 돼 있지만, 일반 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 그냥 임대를 놓는 임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 국가에서는 현재 임차인들이 전입신고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전월세 가격을 판단하고 있는 수준인데,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데이터화 해야지 나라가 정책을 펴는데 확실성을 가지고 정책을 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전월세 신고제가 먼저 우선시 돼야지만 이 표준 임대료 제도도 도입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전월세 이 신고제를 도입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이 전산망 구축 작업이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하죠. 그래서 아직 요원한 상황이에요. 당장 시행되기는 힘든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만약에 시행되면 문제가 될 게 뭐냐면, 자, 이 전월세 임대시장이라는 거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물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어떤 지역 단위로 기준을 정해가지고 이 지역에서는 이 가격 이상을 못 받아 라고 그냥 기준을 정해버린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오래된 연식이어도 오래된 연식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내부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좀 시설이 좋은 이런 주택들은 임대가도 조금 비싸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럼 어떻게 반영을 할 거냐. 반영이 안 된다면 집주인들이 이거를 굳이 내가 내 물건을 꾸밀 이유가 없겠죠. 즉 임대주택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이번 예상되는 임대차 이 대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규 임대차에도 역시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이 내용은 최근에 나온 이거 임대차 3법과 좀 어떤 맥을 같이 하는 건데, 이번 나온 임대차 3법에서 계약갱신 청구권이 생기면서 기본 2년의 임대차 기간에 한 번 연장할 수 있는 갱신 청구권이 생겼죠. 근데 그러니까 4년 뒤죠. 4년 뒤에 새로 임대차를 맞출 때에는 임대료에 제한이 없어요. 현 제도하에서는. 근데 4년 뒤에 임대차를 새로 맞추더라도 이 어떤 상한제를 도입을 해가지고 임대료가 대폭적으로 상승시키는 거를 막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은 이미 여당 일부 이제 의원들이 국회에 발의를 해놓은 상황이에요. 법안을 발의를 해놓은 상황인데 아직 논의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역시 이 신규 임대차 전월세 상한제에도요, 역시 안 좋은 부분이 있어요.
자, 보면은 임대차 전월세 상한제 신규 새로 맞추는 임대차에 대해서도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해버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땐 어떻게 될까요? 임대 가격이 그 시장 가격에 맞춰서 꾸준하게 어떻게 오르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정부에서 통제한 그 통제선 하에서 가격이 움직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전체적으로 조금 위축될 수가 있어요. 아니 보세요. 원래 4억이던 임대차가 시장 가격이 1억이 올라서 5억이 됐는데, 자, 이거를 통제를 해가지고 5% 통제를 해서 4억이니까 5%, 또 4억 2천에 맞추라고 하면 이 뒤에 또 맞출 때도 4년 뒤에 맞출 때 또 5% 제하고 또 5% 걸고 5% 걸고 하면 시장 가격보다 새로 맞추는 이 임대 가격이 못 따라가겠죠. 자, 그러면 투자자들 입장 혹은 집을 어쨌든 지금 내가 살 집 갖고 있고 추가적인 여윳돈이 있는데 이거를 굴릴 만한 새로운 투자처가 마땅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으로 지금 돈이 들어오는 건데, 그 부동산으로 돈이 들어올 때 임대료가 낮게 맞춰져 있다면 새로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투자 금액이 높아지잖아요. 추가로 집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의 금액이 높아진단 말이죠. 그러면 수요 자체가 많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부담이 되니까.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조금 다운되는 그러한 상황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도입되면 당장은 좋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예상되는 임대차 시장 안정책 중에 하나가 이 전세 대출 확대하고 이자 지원을 하는 내용인데, 자, 이것도 지금 임대료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전세 시장이 많이 폭등하다 보니까 임차인들의 부담이 당장 커지잖아요.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 이자가 많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이자 지원을 한다라든지 대출 자체를 확대를 시킨다라든지 이런 방안을 또 한번 고민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역시도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여기에 또 세금이 들어가야 되죠. 세금이 투입돼야 돼요. 이자를 지원해 주려면. 자, 그리고 전세 대출이 확대되면 이것도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어찌 보면은 핵심이 되는 이슈 중에 하나인데, 전세 대출이 잘 나오다 보니까는 갭 투자가 활성화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론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전세 대출을 확대해 준다? 여론이 좀 더 악화될 수가 있어요. 이것도. 그래서 이조차도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즉 지금 거론되고 있는 예상되고 있는 임대차 시장 안정책들도요, 결국 길게 봤을 때에는 시장에 득이 되진 않을 거란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보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시장을 도대체 잠재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세제 완화를 통해서 거래를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게 하나의 어떤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임대 시장에 머물러 있는 이 수요들을요, 좀 세제 완화, 즉 양도세 같은 이러한 거래세를 좀 완화해 줌으로써 시장에 물건이 나오게 되면 그 임대 수요들이 매매 수요로 돌아서잖아요. 그래서 임대 시장의 수요를 좀 덜어낼 필요가 있어요. 근데 물론 이것도 100%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왜? 거래가 활성화되면 또 어떻게 되죠? 그럼 또 시장 가격이 또 상승해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 말 그대로 시장 기능에 맡겨두면은요, 가격 상승이라는 거는 완만하게 상승이 되는 거지 막 어떠한 것 때문에 폭등하고 이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즉 시장 기능에 그대로 맡기자라는 거예요. 방법이 될 수 있는 게. 자, 두 번째로 보면은 이 주택임대차 제도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역시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자, 지금 이 여론에서 임대사업자들을 말 그대로 투기꾼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요. 사실 이 임대사업자들이 다양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시장에 안 좋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도 있지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부분도 당연히 있어요. 어떤 부분? 자, 이 사람들은 임대료가 제한돼요. 임대료가 제한된다라는 거는 임차인이 바뀌든 안 바뀌든 임대료가 고정적으로 5%밖에, 종전 임대차에 5%밖에 못 올린단 말이죠. 그러면 임대료를 못 올린다라는 얘기는 안정적인 이 임대 물건이 공급된다라는 거예요. 즉 나라에서 공급할 수 없는 이러한 안정된 가격의 양질의 임대주택들을 공급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이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긍정적인 부분을 그냥 깔아뭉갠 채 단점만 부각시켜가지고 이 제도를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지금 정부에서도 그런 의견을 받아들여서 점점 이 제도 자체를 없애는 수순을 밟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도요,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 있으니까 좀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자,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이 두 가지 대책 역시도요,
정부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 현 정부가 이 주택 시장의 안정, 즉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어찌 보면 이 정부의 최우선 정책 목표로 삼고 현재 집권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현실화가 되면 일부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은 뭐 어쩔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이 가격 상승이라는 단어 자체에 크게 몸서리치는 게 현 정부다 보니까 이러한 정책들을 쓰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현 시장이 지금과 같은 체제로 유지될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래서 2024년까지는 어찌 보면 전세난이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왜? 이런 것들은 지금 보면은요, 어찌 보면 제도적인 방법으로 이 시장을 풀어나가려고 하는 접근 방법이잖아요. 근데 시장은요, 말 그대로 수요 공급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공급을 많이 해주면 된다는 말이죠. 자, 2024년 정도 되면은요, 이제 3기 신도시가 실제 입주할랑 말랑한 정도의 이 시즌이 될 거예요. 이 정도 되면. 그러면 실제로 이 3기 신도시에 나오는 많은 물량들의 어쨌든 수요들이 유입될 수가 있잖아요. 즉 서울의 대기 수요들이 이쪽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됐을 때에는 또 전세 시장이 안정될 수도 있을 거예요. 즉 절대적인 물량을 공급해주면 안정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실제 입주할 때까지는 최소 4년은 걸려요. 그래서 당장 어떤 방법을 쓰기도 힘들고 당장 이러한 전세난이 해결될 수는 없을 거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이 전세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어요. 그렇다 보니까는 24번째 이 부동산 대책도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좀 우리가 좀 시장을 한 발 앞서서 예측하면서 대비를 해야 되겠죠. 오늘 보신 영상 참고하셔가지고 앞으로 다가올 시장을 좀 대비하시는 그런 영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